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미국 유럽팀에서 근무하는 이흥우라고 합니다. 2022년 하반기 세계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세계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국내 경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먼저 글로벌 전체에 대한 그 전망을 말씀드린 후에 다음에 주요국 경제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제유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계경제입니다. 향후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년 2, 4분기 중에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 봉쇄 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부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FRB나 ECB 등의 금리 인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이 축소되는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 주요 기관들도 세계 주요 기관들도 2021년에 비해서 2022년과 2023년에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보면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이 4월 달에 비해서 7월 달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글로벌 교역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가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 교역은 금년 2, 4분기 중에 서비스 교역은 각국의 입국 제약 완화 등으로 여행 서비스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품 교역은 글로벌 공급 차질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면서 회복 흐름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향후 세계 교역은 서비스 교역이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품 교역 회복 흐름이 약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글로벌 전체 교역으로 보면은 상품 교역이 한 70에서 80%, 서비스가 한 20에서 30%를 차지해서 서비스가 이제 입국 제한이 완화되면서 많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상품 교역이 좀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는 그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물가는 에너지나 식료품 같은 그런 물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며칠 전쯤에 미국의 8월달 소비자 물가 CPI 상승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상승률 숫자를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6월 달에 9.1%로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기록한 후에 7월, 8월 달에 각각 8.5% 그리고 8.3%로 증가폭이 소폭이나마 둔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8월 달 CPI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한 8.1%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장의 예상치에 비해서 한 8.3% 사실 0.2니까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시장 전반치보다 한 0.2% 정도 더 올랐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 같은 그런 물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근원 CPI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은 7월 달에 비해서 8월 달에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수치가 발표된 후에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도 되게 높다, 견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8월 소비자 물가 발표 후에 미국 주가가 큰 폭의 폭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주요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입니다. 금년 2, 4분기에 미국 경제는 민간 투자가 부진하고 정부 지출도 감소하는 등으로 해서 전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정책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 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성장세는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고용, 그리고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시기와 인상폭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8월달 소비자 물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8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번 9월 21일 날 미국 그 정책금리 결정 회의가 열립니다. 그 정책금리 결정 회의에서 시장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이번에 0.5% 50bp를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이 되게 압력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서 현재로서는 75bp, 0.75%포인트 올리는 게 가장 일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이고 그리고 소수지만 100bp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뭐 몇 가지 지표들이 계속 발표될 때마다 이렇게 시장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로 지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로 지역 경제는 에너지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해서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2, 4분기 중에 유로 지역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회복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유로 지역 성장률은 전기 대비해서 1분기 GDP 성장률이 0.6, 2분기는 0.8% 성장하면서 미국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것과는 좀 상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 4분기 이후에 7월달 중에서 7월달을 보면은 이 공급 차질이 계속되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산업 생산이 지금 여기 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달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2.3% 전월 대비 마이너스 2.3%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던 유로 지역 경기가 7월달 이후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공급 차질이 좀 심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러시아가 유로 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을 완전 중단할 경우에는 경기 부진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는 지금 보통 이제 EU 전체로 보면은 그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한 40% 정도입니다. 근데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죠. 보통은 이제 배를 통해서 LNG를 수출하기도 하고, 근데 이쪽 EU 같은 경우에는 송유안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평소에 전년에 비해서 한 80%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공급량을 크게 줄이면서 지금 이 부분이 유로 지역 경제의 가장 큰 향후에 경기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앞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2, 4분기 중에 일본은 소비와 설비 투자의 개선으로 전기 대비 0.9% 성장하면서 전분기보다 성장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그리고 이제 보시면 4월 5월 달에 중국이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이게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서로 수출입이 많고 하니까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4월, 5월 달에 일본의 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6월 달부터는 다시 이제 증가로 전환하면서 일본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크게 둔화되는 이런 요인들이 일본의 경기 회복 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6월 달에 거의 최저점을 찍으면서 일평균 한 1.4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8월 달 들어서 거의 20만 명, 일평균 20만 명 가량 이렇게 증가하면서 굉장히 코로나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경제는 봉쇄 조치를 통한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성장 흐름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4분기 중 중국은 봉쇄 조치와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4%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EU 등은 주 지표 GDP가 이제 전기 대비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중국은 아직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주 지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2, 4분기에 0.4% 성장했는데 이건 1, 4분기에 4.8%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 비해서 굉장히 증가폭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좀 더 길게 시계를 보면은 이제 2020년 1분기 코로나가 시작된 그때 글로벌 경제가 다 나빠졌잖아요. 그때 중국이 전년 동기 대비로 1분기에 6.9% GDP가 감소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중국 말고도 거의 전반적으로 다 경기가 나빴는데 그 20년 1분기 이후에도 2, 3, 4분기에 보면 미국이나 유로 지역 쪽은 계속해서 몇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중국은 1분기에 크게 하락한 후에 거의 2022년 1분기, 금년 1분기까지 거의 4% 이상, 어떨 때는 한 3.8% 정도 성장률을 기록한 적도 있었지만 5%, 6%, 4% 이렇게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중장기적 시기에서 봤을 때 지금 중국의 2, 4분기 성장률은 굉장히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인 거죠. 현재 지금 9월 5일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이 33개 도시에 대해서 전면 또는 부분 봉쇄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얼마나 이제 중국 당국이 이런 봉쇄 조치를 빨리 풀고 경제 활동을 전반적으로 다 재개하는지가 굉장히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등을 통해서 열심히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대내외적으로 워낙 불확실성도 크고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중국의 성장세 회복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중국은 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등 열심히 경기를 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흥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국은 국가별로 성장세가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먼저 아세안 5국을 보면은 아세안 5국은 양호한 수출과 내수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베트남을 예로 들면은 베트남이 금년 3월 달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7월 달에는 35만 명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글로벌 경기 때문에 상품도 이제 괜찮지만 서비스가 많이 회복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세안 5국의 경기를 좀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수치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
베트남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1,800만, 그래서 월 평균으로 하면 150만 정도 했으니까 현재 거의 80%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앞으로 계속해서 입국이 풀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하락한 만큼 앞으로 좀 회복 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세안 5국은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서 대외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 대비 수출 플러스 수입의 비율이 아세안 5국은 한 78% 정도 됩니다. 79%. 근데 중국이나 인도는 뭐 35% 중후반으로서 되게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은 이런 부분들이 아세안 5국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는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내수 회복, 그리고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인도 정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물류, 에너지, 관계 인프라 이런 국가 기반 시설 투자를 위해서 1.4조 달러를 1.4조 달러면 엄청 큰 돈이죠. 거의 뭐 1,800조? 1,900조? 굉장히 큰 돈을 지출을 해서 계속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브라질은 농축산물 수출 호조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미국 이호 등의 경제 제재 영향으로 해서 부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 국가의 그 주요한 수출 품목이 천연가스나 원유 등인데 지금 그 글로벌 원유 가격, 석유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이 되게 높아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한 요인은 부진한 경기가 위축된 그 부르지한 효과를 일부 이렇게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국제유가는 향후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제유가는 금년 상반기까지 미국이나 유로 등이 크게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 제재 조치를 확대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좀 90달러 초중반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국제유가가 2, 4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원자재 가격은 향후의 그 전망의 불확실성이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은 상승을 한 반면 비철금속과 곡물 가격은 하락하였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EU에 대한 수출이 공급을 크게 이제 감소시키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자 대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석탄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비철금속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앞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 같다, 그런 전망으로 인해서 구리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보통 이제 구리가 보통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닥터 코퍼라고 많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리가 이제 뭐 건설업, 뭐 전자제품, 차 이런 산업 전반에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은 앞으로 경기가 이제 좋아질 거다, 하락하면은 좀 경기가 나빠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많이 이용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많이 커지면서 이런 구리를 중심으로 비철금속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곡물 가격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크게
상반기 최근 2020년 초까지 크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곡물 시장에서 굉장히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옥수수는 글로벌 전체 수출에서 14%, 밀은 9%, 그리고 해바라기유가 43% 정도 이렇게 곡물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흑해를 통한 그 수출이 막히면서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수출이 재개되면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타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 차질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국내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사총괄팀 정원석 과장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이용우 과장님께서 세계 경제 전망을 이렇게 설명해 예. 세계 경제 전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제가 국내 경제 전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국내 경제 전망을 하기 전에 전망에 대한 주요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주요한 가정이 대내 여건, 특히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그에 따른 방역 대책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고, 이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할 때 주요 가정을 대내 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기억을 하시겠지만 6월 말쯤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대외 여건이 굉장히 많이 불확실해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5월 전망부터는 대외 여건에 대해서 가정을 시작하고 이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 및 전제치를 이렇게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5월 전망 때 제일 중요했던 두 가지 전제가 우크라이나 사태랑 중국 방역 정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금년 처음에 저희가 5월달 전망했을 때는 금년 하반기까지 군사적 긴장과 제재가 지속되다가 연말 이후 점차 완화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최근에 아까 이용우 과장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러시아가 그 유럽에 이제 가스 밸브를 잠그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가스 공급도 계속 축소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고 저희는 전망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된 가정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군사적 긴장 및 제재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긴장 국면은 겨울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 가정은 저희가 가스 밸브를 완전히 잠근다고 가정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국 쪽인데 중국 방역 정책이 이번 8월 전망에는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긴 하였으나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로 간헐적 봉쇄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그런 가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정을 하나 더 이번에 이렇게 추가를 시켰는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 가속화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외 여건 가정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전망의 주요 전제치들을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인데 저희 지난번 여기가 이제 5월 전망 기준인데 지난번에 이제 3.4 이렇게 전망을 한 거를 이번에 대외 여건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를 반영을 해서
22년에 0.3%포인트 하향 조정해서 3.1, 23년도 0.5%포인트 하향 조정해서 2.9 이런 식으로 하향폭을 상당폭 이렇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역 신장률도 전에는 22년, 23년 각각 4.6, 4.2%였는데 이것도 4.1, 3.5%로 낮춰놓은 상황이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 때문에 지난번에는 두바이 기준으로 100불, 91불 이렇게 전망했는데 그게 이제 각각 2불씩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전제를 하였습니다. 이런 전제치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런 주요 거시 변수들을 이렇게 전망을 하였는데, 제일 먼저 이제 경제 성장 관련돼서 이렇게 전망을 설명드릴 거고, 여기 이제 경제 성장 이제 GDP인데 그 GDP 지출 부문별로 소비, 투자, 수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거시 변수가 고용, 그다음에 물가, 경상수지 순으로 전망 결과를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소비입니다. 지출 부문별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처음에는 그 2, 4분기 동향을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망을 설명해 드릴 텐데, 앞부분에 이제 2, 4분기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점도 있지만은, 이게 실적치이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면서 전망치가 수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올 3월쯤에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한 60만 명 하루에 60만 명이 넘어간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민간 소비가 좀 그 생각했던 수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전망치가 조금 수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요인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2, 4분기 동향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했던 대로 2, 4분기 중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 소비 그래프를 보시면은 소비 금액도 올라가고 민간 소비 증가율도 크게 상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소득 여건 개선과 일상 회복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가령 가계 소득 같은 거를 보면은 양호한 고용 회복과 그리고 임금 상승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취업자 수를 보시면은 소비의 주력 계층이 30대, 50대인데 30대, 50대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한 상황이고, 그 외에도 다른 연령층에도 전반적으로 했고, 그리고 임금 수준 관련돼서도 이렇게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꾸준히 임금도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요인을 반영했을 때 저희가 앞으로 민간 소비 쪽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문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서비스 소비는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인데, 대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숙박 및 음식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같은 게 이렇게 해당이 될 텐데, 여기 대면 서비스 카드 지출액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향후에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외 소비 부문이 있는데, 저희가 그 해외 여행 수요가 이제 빠르게 늘어나면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외 소비는 이제 저희 출국자 수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코로나 이전인데 저희 출국자 수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로 인해서 거주자 국외 소비 지출도 많은 편이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이게 출국자 수도 줄고 거주자 국외 소비 지출도 이렇게 확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출국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향후 출국자 수가 이렇게 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국외 소비도 같이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이제 재화 소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승용차 관련된 그런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렇게 재화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서비스 소비가 더 이렇게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대체 효과가 적용이 되어 가지고 재화 소비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쪽입니다. 먼저 설비 투자인데 설비 투자는 일단 한마디로 보자면 회복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2, 4분기 중에는 글로벌 공급 차질 및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설비 투자 금액도 이제 줄고 있고 설비 투자 증가율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글로벌 경기 둔화, 자본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회복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요국들에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인상시켰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킬 요인으로 작용이 될 예정이라서 이게 설비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회복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이제 부문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의 IT 부문인데요. 이거 IT 부문 같은 경우는 일시 개선되었다가 조정될 전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해외 수요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측면에서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해외 수요 둔화에 따라 최근에 D램 가격이나 LCD TV 패널 가격 등이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설비 투자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또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재고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재고 증가는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설비 투자를 감소시킬 전망으로 감소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대규모 이제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평택 P3 공장인데 이게 예정대로 이제 진행될 예정이라서 하반기에는 좀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서 조금 투자가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주요 반도체 시설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락시킬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한국 같은 경우도 빗금침 부분 포함해서가 이제 3월 전망인데 최근에 7월 전망은 이 빗금침 부분이 빠지면서 그 시설 투자 전망이 이렇게 하락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IT 부문 투자인데요. 이것도 이제 글로벌 수요도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에 따른 그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철강, 금속, 가공 이쪽은 중국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된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 신성장 부문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 자동차, 배터리 이쪽 전기차 이쪽은 향후에도 이제 계속 투자가 확대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 항공운수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전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IT 서비스 업체나 통신 업체들이 거기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 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기 시작했는데 그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외 여행이 이제 늘어나면서 코로나 시대 때 잠시 중단되었던 그런 항공 운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비행기 도입 같은 것들을 이제 늘릴 예정이라 그런 항공 운수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 다른 투자의 한 부분이 이제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인데요. 이거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크게 R&D 투자랑 기타 지식 생산물 투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만 R&D 투자 같은 경우는 기업체들에서 이제 신성장 부문의 R&D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정부 측에서도 정책 등 지원을 많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에 비해서는 R&D 투자는 계속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비 투자는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데 R&D 투자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지식 생산물 투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소프트웨어 투자가 이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중에 이제 건설 투자가 있는데요.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2, 4분기 중에 저희 토목 건설이 늘어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건설 자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분양 물량 증가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여기 건설 자재 가격을 보시면은 작년 말 때쯤 그 자재 가격이 거의 피크를 찍었다가 이게 차츰차츰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락이 아니라 이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문별로 살펴보면 건설 투자는 크게 이제 건물 건설이랑 토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건물 건설은 주거용이랑 비주거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는 상반기 지연되었던 신규 분양이 점차 이렇게 실행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인데요. 여기 22년 중 분양 지연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연초에 이제 상반기에 이만큼 늘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서 좀 낮아졌고, 대신에 하반기로 이렇게 미뤄지면서 하반기에 이렇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이제 비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을 중심으로 이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인데요. 이 상업용은 저희 서비스업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앞으로 서비스업 쪽이 좀 개선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업용 투자도 건설 투자도 이렇게 개선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반면에 이 공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 설비 투자랑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렸다시피 설비 투자 전망은 그렇게 투자 여건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공업용은 상업용만큼 큰 개선세를 보일 전망은 아닙니다. 그리고 토목 건설을 보시면 민간 플랜트 건설의 호조에 힘입어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전소 같은 경우에 작년 수주가 이제 착공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개선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 SOC는 상반기 때 이렇게 건설 자재 가격 때문에 조금 착공이 지연된 그런 착공이 조금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하반기에는 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 부문입니다. 상품 수출, 이거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상품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입 수요가 약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선진국이고요. 이게 녹색이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인데 미국이나 유로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뭐 예를 들어 아세안 5 같은 쪽에서는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국 이 파란색 부분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대중 수출이 안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향후에도 상품 수출은 중국,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증가세가 보다 약화될 전망입니다. 상품 수출도 부문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그 IT 부문 쪽의 통관 수출은 B2C 부문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이제 단가가 하락이 지속될 전망인데요. B2C는 비즈니스 투 컨슈머라고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쪽인데요. 이쪽에 이제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 이제 주력 수출품인 이제 디램 가격은 이 하반기 중에 이제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가격도 이제 디램 쪽에 계속 하락할 전망이어서 이쪽 부문에서 이제 하락폭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BIT 쪽의 통관 수출인데요. 화공품, 철강, 기계는 주요국 수요 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약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통관 수출 같은 경우는 무통관 수출이라 함은 저희가 이제 중개무역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 공장이 이렇게 설립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직접 이제 해외로 보내는 것 같은 수출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 수요 부진이나 반도체 단가 하락 등으로 무통관도 이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전망을 해보면 8월 전망 기준으로 22년 2.6%, 23년 2.1%로 전망을 했습니다. 국내 경제는 2, 4분기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하반기 이후에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성장 흐름은 약화될 전망입니다. 그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내수 기여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내수 이제 소비 쪽이 특히 그런데 지난해에 큰 폭의 플러스를 나타내겠으나 수출 기여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녹색 부분이 수출 기여도고 내수 기여도는 약간 하늘색으로 이렇게 막대가 되어 있는데 수출 기여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장 경로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를 이렇게 다 고려를 할 수 있는데요. 상방 리스크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 같이 이렇게 지정학적 불안이 조기에 완화되는 경우, 아니면 저희가 생각했던 소비의 회복 모멘텀이 예상보다 강화되는 경우,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이 예상보다 확대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될 경우 저희가 생각했던 전망치보다 더 잘 나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요국 금리 인상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더 지속될 경우에는 저희 전망치가 이제 더 하향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용 쪽으로 이제 전망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은 동향을 먼저 간단히 언급을 하고 동향 뒤에 전망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향은 한마디로 이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2, 4분기 이후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업이 이제 개선된다는 말이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거리두기 해제나 방역 조치 완화 이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7월 중 실업률은 2.9%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게 산업별로 취업자 수 경로를 나타낸 건데 그 20년 1월을 100으로 잡고 이렇게 잡은 이유가 이제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제조업이랑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을 이제 거의 통과를 해가지고 그거보다 이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아직 대면 서비스업은 그 코로나 이전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아직 이 수준에 있는 걸로 볼 때 향후에도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지표인데요. 그 노동시장 타이트니스 관련된 지표입니다. 이게 노동 수급 여건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지표인데 노동 수요, 노동 공급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어느 쪽이 세냐 이거를 관련된 지표인데요. 노동 수요가 노동 공급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강할 경우에 노동 시장이 타이트하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노동 시장이 타이트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타이트한 노동 시장이 2, 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이 타이트함을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 표시한 거는 일단 빈일자리율, 구인 구직 비율이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노동 시장이 타이트해지면은 노동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이렇게 많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더 많이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 지표상에서도 임금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상용직 정액 급여가 이제 그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임금은 금년 들어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망인데요. 전망은 이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전망입니다. 향후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겠으나 경기 회복세 둔화 등으로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전망입니다. 제조업은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이제 증가폭이 줄어들 전망이고 서비스업은 대면 서비스의 일자리 회복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면 서비스업은 아직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리면 금년 중 74만 명, 내년 중은 14만 명을 증가할 전망이고요. 실업률은 금년 3.1, 내년 3.5%, 고용률은 금년 61.9%, 내년 62%로 각각 전망하였습니다. 이제 물가입니다. 물가는 먼저 물가 여건을 설명드리고 이후에 이제 물가에 관련된 전망을 할 텐데요. 물가 여건은 해외 요인, 국내 요인, 기타 요인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요인은 최근에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그리고 이제 유가 쪽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좀 유출되면서 유가 쪽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용호 과장님 많이 설명하셨는데 그 미연준 긴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요인입니다. 국내 요인 먼저 금년 GDP 갭률은 상반기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됐는데요. GDP 갭률이라면은 이제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빼고 그걸 다시 잠재 GDP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한 값인데요. 이 지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가 쪽에서는 보통 이제 수요 압력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라는 말은 수요 압력이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7%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명목 임금은 아까도 고용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폭염, 폭우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채소 쪽의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배추랑 상추 가격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최근 흐름이 이제 파란색 선입니다. 그리고 20년이 노란색 선, 그리고 이게 10년간 상한이 이렇게 회색 영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상승률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휘발유랑 경유가 이제 최근에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보면은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물가의 이제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거고,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지연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에 영향을 미치는 전월세 상승률은 여기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물가를 전망해 보면은 22년 5.2%, 23년 3.7%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는 5월 때는 이제 저희가 4.5%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요 부문에서는 이제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수요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공급 부문에서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도 지난 전망 수준을 웃돌 전망입니다. 지난해는 3.2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중 소비자 물가 및 근원 물가 상승률도 3%대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예, 이제 그 리스크를 볼 텐데요. 물가 역시 이렇게 상하방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물가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방 리스크는 국제 유가가 반등하거나 아니면 태풍 등 기상 여건이 악화된다거나 공급망 차질이 지속, 그리고 예상보다 강한 소비 회복세 및 달러 강세 지속, 이런 것들은 물가를 올리는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고, 그리고 하방 리스크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시화, 그리고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화, 원자재 수급 요건이 개선되거나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은 이거는 향후에 물가 전망을 낮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 경상수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지는 한마디로 이제 흑자 규모가 축소될 전망인데요. 경상수지는 크게 이제 상품, 서비스, 본원, 소득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상품 수출 설명드리면서 이제 그 무역 그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런 무역 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면서 흑자 규모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는 운송 수입 쪽은 이제 호조를 보이겠지만, 그 내국인 이제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는 적자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본원 소득 수지는 그 최근에 이제 내국인 글로벌 경기 둔화나 아니면 내국인 해외 증권 투자 축소로 인해 가지고 투자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22년 370억 달러, 23년 34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1년 4.9%에서 22년에는 2% 초반, 23년에는 2% 내외 정도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